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또 한 번 대한민국 학계의 어른이자 자유파 사상의 구심점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선생님 모시고 첫 번째 대담을 나눴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때 다 강연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준비한 거에 10분의 1도 다 못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진짜 안고 중에 안고 같은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지난번 대담을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80년대 중반 이후 선생님이 어떻게 좌파적인 생각의 틀, 생각의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오셔서 학문적 전향 아닌 전향을 단행하셨는지, 그게 어떻게 동경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큰 시야를 열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같은 마오이스트의 틀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보고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계로 이렇게 세계를 바꾸셨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만들었던 용어가 이제 중진 자본주의론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고, 그게 신흥 공업 국가, 대한민국 같은, 대만 같은, 싱가포르 같은 신흥 공업 국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관찰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선진 자본주의론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대한민국 포함해서 싱가포르 이런 나라의 국민소득이나 경제성장의 어떤 잣대를 보면 선진국 중에 선진국 아닙니까? 예, 중진자본주의라는 것이 그 중진자본주의론의 하나의 발전 단계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 중진자본주의의 발전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자본주의가 발전한 길이 하나가 선진자본주의의 발전의 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서구에 본래 시작했던 중상주의로 시작했던 걔네 고전적 자본주의의 경로가 있고. 그렇지. 예, 그게 예. 이제 영국, 네덜란드라든지, 네. 미국이라든지, 네. 베르기라든지, 그 몇몇 나라에서는 이제 선진 자본주의적인 발전의 길을 걷는데, 거기서 불란서도 거기 이제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16세기 이후로 꾸준히 예를 들면 중상주의 단계, 산업자본주의 단계, 독점자본주의 단계,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오면 선진국이 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발전의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발전의 길로서 19세기 중엽의 자본주의로 진입한 국가가 있어요. 예. 그것이 예를 들면 독일, 이태리, 일본, 일본. 러시아를 거기에 포함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이른바 후발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후진 자본주의라. 후진 자본주의. 근데 후진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내생적 자본주의. 그 사회 내에 자본주의적인 발전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오케이. 이런 뜻이거든. 예. 중진 자본주의는 이제 전혀 다른 개념. 전혀 다른. 그 뭐냐? 본래 그 사회 내부에는 자본주의로 걸을 수 있는 발전의 그 동력이 아무것도 없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저개발국이라고 하거든. 예. 그 저개발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자본주의적인 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 생산력이라든지 그걸 흡수를 해서 캐칭업을 통해서 자본주의 되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게 세계사적으로 그게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20세기 60년대 들어와서 닉스라는 국가가 약 한
3개국 정도가 닉스라는 국가가 출연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저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 사회 자체 내부의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본래 그 동력이 없었는데 네. 외부로부터 그 동력을 갖다가 흡수를 해서 자본주의로 캐칭업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로 발전. 따라잡기 과정. 그래서 따라잡기. 그런 이제 중진 자본주의의 발전의 길에서는 그 발전 단계가 저개발국 단계, 네. 그다음 중진 자본주의 단계, 선진 자본주의 단계. 이제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아, 이제 좀 오늘날 한국은 중진 옛날에 내가 이제 87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 그때에는 중진국 정도라고 생각했어. 네, 네. 그 사실상 지금 회고를 해보니까 그때에 이미 중진국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선진국에 가깝게 들어온 거예요. 아, 그때 80년대 중반에. 80년대 후반에. 후반에. 90년대 들어오면 한국은 완전히 선진국이 돼버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학문적 배경 속에서 바로 지금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소동은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그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적인 인프라 포함해가지고 국민의식의 수준, 정치의 제도 같은 게 이미 선진국 반열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넉넉하게. 선진국이 단순하게 선진국이 된 게 아니고 네. 이제 캐칭업을 통해서 선진국이 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거든. 한국인데 이게 이제 선진국 자본주의의 장점을 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선진국 지금 옛날에 선진 제국들의 자본주의와는 그 구조가 많이 달라요. 아, 이게 왜냐면 거의 지금 한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산업들이 거의 다 첨단 산업들이거든. 그렇습니다. 뭐 IT, 조선, 중화학, 석유화학 포함해서 다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예. 거기서 특히 이제 IT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지금 한국이 세계 반도체의 70%를 생산하는 국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AI 산업, 예. 그다음에 이 예를 들면 통신 산업이 특히 이제 한국에 발전됐거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핸드폰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 산업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무 처리를 갖다가 거의 다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거의 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것도 뭐 가전제품이니 뭐니 그런 것도 원격지 조정을 갖다 다 할 수 있어요. 그 인터넷도 한국이 제일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산업이 발전하면서 한국 국민 의식이 엄청나게 발전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말이야. 19세기 비숍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이 너무 더러워. 서울이만 너무 비숍은 저 영국 지리학자 이자벨라 비숍 얘기하시는 거죠. 아, 저는 비숍 그분의 글을 지금도 가끔 떠올립니다. 엄청나게 아, 너무 더럽고.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는 그 책이 그 책 보면 아주 그 시대를 많이... 보는데 제일 좋은 책이에요. 아, 그렇게 보시. 그렇지. 재미도 있고. 그렇지. 재미도 내가 있고. 조선 후기를 알기 위해서는 북학기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 아, 예. 그 북학기만 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 조선과 그 이웃이라는 게 그 그렇게까지 개항기 보시는군요. 조선의 사정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잠깐만 18세기에는 박제가의 북학이라고 하는 이영우생 학파의 중요한 저작이 있고 19세기에는 이자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영국 여자가 쓴 조선 시대 풍경에 관한 스케치가 있고 조선과 그 이웃들. 그 조선과 그 이웃들. 책 이름이 그러면 조선과 그 번역이 이웃들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네, 잘 돼 있어 가지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버드가 보기에 이사벨라 버드가 보기에 내가 세계에서 본 도시 중에서 제일 더러운 도시가 서울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북경이다. 북경은 서울보다 더 더럽다. 아, 저 그 기억은 안 납니다. 아, 그게 그렇게 씁니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온 게 지금 와서 들어오진 게 아니고 그다음부터 아주 그 들어온 국가에 도시가 들어온 도시인데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일제 시대에도 상당적으로 그랬거든. 네. 그리고 우리가 거기 환경 미화를 갖다가 별로 못했는데 고속도로가 보급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가 보급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한국이만 엄청나게 깨끗한 국가가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국 문화의 특질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그거 예를 들면 수세소 변소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는 걸 압니까? 아, 전 모릅니다. 그렇군요. 한국에 바로 그게 있거든. 아, 그래가지고 캐칭업을 통해서 했으니까 이 더러운 국가를 갖다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수세식 변소 세계 수세식 변소 그걸 갖다가 다 이제 연구를 했지. 해가지고 고속도로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와보고 다 놀랍니다. 선진국 각국이 예. 뭐 이런 곳이 아니냐. 다 놀랍니다. 누구나. 그게 이제 변소가 단순히 이제 깨끗할 뿐만이 아니고 거기 이제 모든 편의 시설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 그러한 새로운 타입의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냥 캐치업만 따라잡기만이 아니고 새로운 타입의 선진국 사회를 그 선진국의 문화를 수입을 해서 선진국에도 없는 선진국을 만들어 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게 이 한국이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이 굉장히 무질서한 사회였거든. 그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지하철이 이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질서 있는 사회로 변할 거예요. 아, 그거 국민의식 높이는데 지하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아, 그게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희는 너무 일상적이라서 무심코 지나치는데 그게 중요하구나. 엄청나게 중요. 아, 지하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국의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 서유럽 가보면 뭐 어디 커피숍이라든지 어디 대중 시설에 가가지고 자기 핸드폰이라든지 자기 소지물을 갖다가 자기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말이죠. 그렇다면서요. 전부 도둑들 금세 남이 채 들어가고 도둑질해 그러니까. 가니까. 다 채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에 둘러가지고 벨트로 해서 매서 이렇게 해서 이 소지물을 넣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 할 때 일을 좀 할 때 뭐 노트북이냐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 놔두고 뭐 변소 갔다 오고 뭐 그러죠. 마음대로 하거든. 우리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도 도둑들이 많아서 그게 안 되거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한국하고 일본. 일본이 아주 질서가 잘 돼 있습니다. 내가 일본서 일본 잘하시니까. 몇 년간 살았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국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야.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하나 발생을 하면 재빨리 거기에서 딱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 국민 의식도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여쭤봐야 됩니다. 지금의 혼란은 이게 뭡니까? 지금 너무 정치권 포함해서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인정 않는 세력도 있고 얘네들하고의 정쟁이 이게 정말 끔찍한데 어떻게 하면 이걸 보다 발전적인 싸움으로 가야 되는지 선생님이 저번에 쓰신 글에서도 국민 통합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조금 어차피 사회 원로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번 대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한국의 예를 들면 근대화 운동이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운동. 그게 대중운동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운동이거든. 예. 그런데 소수의 엘리트 계층은 예. 이제 개화운동을 통해 가지고 네. 이 예를 들면 예. 이 건국 근대화 운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라 시장 경제 이론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조류는 그 지식인 중에서도 소수입니다. 네. 대부분은 좀 좌파거든. 그 뿌리는 개화파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얘기하시고 근대화 운동의 또 다른 갈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 그쪽도 있던 그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동학이라든지 뭐 동학,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의병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농민 운동, 노동 운동 그게 이제 대세거든. 그렇죠. 그게 이제 인민민주주의가 발을 붙일 수 있는 토대였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지금의 이제 북한도 어쨌든 유사 인민민주주의 체제지만 어쨌든 인민민주주의 북한이 이제 전혀 대표적인 인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국가죠. 예, 예. 유사가 아니고 대표적인 인민민주주의. 아, 그 유사자를 떼야 됩니까? 아니, 떼야죠 뭐. 전형적인 인민민주주의. 그런 전형적인 북한이라든지 지금 중국이 인민민주주의가 도착할 수 있는 최고의 종착점이지. 그렇게 봐야지. 그게 변형된 게 아니고 종착점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렇지. 변한 게 아니야. 야, 저는 오늘 선생님한테 종착점이야. 그게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게 종착점이다. 그게 전형적인. 변형됐다고 보지 마라. 그게 네. 인민민주주의가 가면 덜키백기 될 수 없다는 그렇지.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재밌습니다. 이 대중운동 중에서 주류인 인민민주주의 운동이 지금 현실 속에서는 소수인 이 개화운동, 그다음 자유민주주의 운동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지만은 간단하게 항복을 갖다 안 하거든. 네, 네. 아, 간단하게 그 관성 때문에 예. 간단하게 항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아직도 많거든. 그렇죠. 많은데 그럼 왜 한국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돼야 되는데 왜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어 있냐? 그건 뭐냐면 소수의 그 엘리트층이 만드는 이 산업화의 기반이 있고 이 산업화의 기반 속에 국민들이 다 흡수돼 가지고 있다. 대중이. 그러니까 대중이 옛날에 농민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근대화돼 버린 대중이라고. 오케이. 근대화.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리더들이 몇몇이 인민민주주의적인 사상에 찌들려 있을 뿐이지 대중 전체는 근대화되어 있는 대중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대부분은 근대화 선진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들이 지금 민주당이라는 정권을 잡고 좀 정당이 있고 정권을 잡아도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대중들이 안 따라가니까. 아주 굉장히 신선하고 또 저한테는 자극이 팍팍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 망상을 안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런 망상을 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말이야 좌파 지식이 득실득실하고 정치 예를 들면 정당으로서도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좀 강력한 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말이야 그말 격렬한 말이야 그 자익운동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이 곧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게 너무나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파들이 지금 히스테리에 말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 히스테리라고 생각하거든. 아, 그게 히스테리다. 그래서 과민하다. 선생님의 그 넓은 시야로 보는 한국 사회 얘기가 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진도를 더 나가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선생님이 쓰신 그 글에도 보면은 중간에 광화문 운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놀랬더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현재 대한민국은 촛불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광화문 운동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동시에 분화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정광훈 목사를 특별히 이름을 노출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노학자가 쓰신 글에 이런 얘기를 뭐 거의 학문적인 글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녹이시는 걸 보고 제가 야, 이게 어떤 배경이고 어떤 맥락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요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한국 근대화의 그 노선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식인층에서도 꼭 마찬가지거든. 네, 그 인민민주주의 이 노선이 있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노선이 있고 이랬거든. 네, 그런데 그 지식인의 숫자로 보면 대중적으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인민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 마이크를 좀 앞으로 대겠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네, 네, 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20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대중을 확보를 해버렸다고. 그 대중이 뭐냐면 노동운동, 네, 그게 농민운동, 네,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하는 이제 이 촛불운동. 네. 그게 이제 큰 대세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 한국 장래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냐. 저게 대응할 수 있는 대중운동이 우파운동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걸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원래부터 하셨습니다. 한 그래, 20년 전부터 계속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우파운동, 좌파에 맞서는 정말 건전한 우익운동이 가능하겠냐를 계속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도 하셨는데 그게 이따 여쭤보고 우선 그게 이제 예. 처음 이제 출발이 이제 뉴라이트인데 그 뉴라이트라는 것도 지식운동에 불과하지 대중운동 아니거든. 아니죠.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처음에 와서 뭘 하시더라고. 처음에 그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외롭게 투쟁을 하시더라고요. 예, 문재인 정권 시절이죠. 예. 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위기를 느낄 예, 수밖에 느꼈으니까. 이 뿐이거든. 뒤에 있는 선생님 이 뒤에 말이죠. 네. 이거 보시죠. 네. 이게 바로 그때 네. 2019년도에 광화문 운동이 정말 피크를 달하고 커다란 그 분수령을 만들었을 때 그때 광화문을 채웠던 그 인파를 이 스튜디오로 한 건데 어쨌든 이 광화문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리매김 더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정광훈 목사가 그걸 하시는 걸 보고 저것이 씨앗이 돼서 앞으로 엄청난 중요한 운동이 있을 것이다. 왜? 한국의 기독교 교도가 얼마냐? 내가 그 당시에 추산하기로 약 2천만 정도 있지 않겠느냐? 그 거의 그 정도라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1,700만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저게 영향을 줄 것이다. 아, 그렇게 해서 내 동료들하고 내 후배들하고 인원을 해보니까 아이 그건 뭐 종교 운동으로서 그 미신적인 요소가 있고 거기에 뭘 갖다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저분이 하시는 걸 좀 한번 봐라. 저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스님들하고 같이 했거든. 저게 단순한 종교 운동이 종교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거야. 자유주의 운동을 하는 거야. 예. 거기서 이제 그랬는데 김문수 장관이 하루는 해서 선생님을 찾아오셨군요. 선생님 제가 저 운동에 좀 참가해 보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자네가 그 시간이 나면 예. 엄청난 중요한 운동이다. 엄청난 중요한. 그러면서 내가 그런 걸 갖다가 그 아까 방금 설명한 그런 설명을 했거든. 예. 앞으로 엄청난 발전할 수 있는 전방이 있는 적이 거기서 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그 당시에 전 목사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참여한 사람이 박찬존 씨도
박찬종 씨, 박찬종 변호사, 일시적으로 박찬종. 그다음에 오세훈 씨, 예, 그다음에 이재호 씨, 예, 그다음에 정치가들이 그게 이제 예, 예, 갔거든. 예, 예. 그런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저게 발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게 씨앗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지식인들 중에서 우파 지식인들이 전부 다 저 하고 이제 같이 일환으로서 이제 뭐 고교 뭐 졸업생 클럽이라든지 무슨 뭐 동창회라든지 뭐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 잔뜩 지금 모여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정광훈 목사의 강화문 저게 운동이라는 것이 저런 운동이기 때문에 자파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그 운동보다 앞으로 훨씬 더 큰 세를 가지는 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예, 난 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말이요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번에 대구에서도 뚝뚝 일어났잖아. 글쎄 말이죠. 저것도 뭐냐면 역시 정광훈 목사의 강화문 운동의 일환이거든. 아, 그럼요. 저게 이제 전국적인 운동이 되면 네. 그 민노총이라든지 네. 농협이라든지 네. 저 노동자 운동이라든지 네. 저 정도가 아니지. 전체적인 이제 국민 운동으로 바뀌는 거지. 아,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의 자유주의 운동이 지식인 운동으로부터 국민 운동으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 힘은 그러한 역량을 어떻게 당으로 흡수할 것인지 하는 것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뭐 당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당신들이 말이야 그냥 뭐 거리에서 뭐 운동이나 하세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자, 앞으로 국민의 힘이라는 것은 저 거리의 민주화 역량을 어떻게 당의 역량으로 흡수를 하느냐. 아이고, 저는 뭐 선생님 오늘 대담해서 중요한 얘기는 그것을 연구를 안 하면 국민의 힘이라는 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아마 다른 자유민주주의 당이 새로 생길 거예요. 오케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화문 운동을 자유민주주의의 운동이라고 자리매김하신 그 글이 우연이 아니고 선생님의 오랜 한국 사회에 대한 관찰, 학문적 소신이 뒷받침된 건데, 자, 문제는 저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한국 사회 흐름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 흐름에 그냥 우연히 그냥 뭐 사마귀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네. 한국 사람은 한국 사회 흐름의 스트림 중에 하나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국힘이 지금도 저건 뭐 아스팔트 운동이라고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이 광화문 운동을 가지고 정광훈을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는데, 그러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냥 말장난이죠. 그거는 이고이즘. 에고이즘이다. 예를 들면 단체의 이고이즘. 단체 이고. 내가 전부 다 그걸 내가 먹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그게 피상적 관찰이고 그것을 자기가 정당을 갖다가 정당한 정당의 이 활동 방향을 갖다가 정립을 해서 한국 사회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느냐 이런 구상이 없고 국회의원대에서 내가 내 자리를 엔조이하겠다 이런 말이야 썩어 빠진 사고방식과 이걸 가지고는 저 국힘 저거는 아무 그게 힘이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 선생님 왜 하냐면 저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걸 다 흡수를 하고 있거든. 그럼요. 그런데 왜 국힘은 안 하는 저 좌빨들 촛불 세력하고 민주당은 한 덩어리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게. 거기서 에너지를 끌어온단 말이죠. 그러게. 우리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 자, 어쨌든 지금 안병지 대신에 하나 내가 붙일 거는 역시 이 대중운동하고 정당운동은 다릅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대중운동과 정당운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때 그것이 서로 다른 점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지. 그 대중운동이 정당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큰 오산. 그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 서로가 그지.
선생님, 제가 연결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좋아요. 서로가 전부가 자기가 그걸 갖다가 흐름을 다 차지하겠다고 그럼요. 하는 그 오리. 선생님 말씀대로 사회운동하고 정당운동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힘을 받되 어떻게 유의적으로 연결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실직고하면 선생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거에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를 넘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사실 굉장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국힘당하고 우리 이 광화문 운동 여러 가지 한국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말 메가톤급 발언을 하셨다라고 저는 지금 드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하셨던 뉴라이트 운동, 지식인 운동으로서 대중운동이 아니고 뉴라이트 운동을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뉴라이트 운동을 가지고 좌빨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뉴라이트 얘기만 꺼내면 걔네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의 경우는 뉴라이트 척결을 내세우고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좌파들이 뉴라이트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하셨던 뉴라이트 운동이 실패한 겁니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조 선생, 예.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좌파들이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겠어요, 안 일으키겠어요? 제가 볼 땐 간단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쇼크를 받고 자기들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겁니다. 똑똑하다면. 그러니까 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뉴라이트 로선이에요. 이해했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극우 노선입니까? 그렇죠.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본래 시작한 게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그때 김진웅 목사? 김진웅 목사가 아닙니까? 아이고 왜 이제 생각이 안 나노. 그 강철 서신이라는 김영하 씨. 예. 그 그룹들이 시작한 운동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게 아마 2004년이나 그 정도. 그쯤 됩니다. 그때일 거예요. 그때 내가 일본에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나와가지고 그 운동이 내 중진 자본주의 이론 소개하고 그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게 있거든. 선생님, 저 미수연 할 때 저도 갔지 않습니까? 예. 지난 가을에. 그랬더니 그때 강철 서신 김용환 김용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게 선생님하고 같은 그 뉴라이트 운동을 같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온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자익혁명 운동 하던 사람들이거든. 나도 나를 포함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 운동을 하면서 어떤 자유주의 운동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올드라이트 같은 거는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올드라이트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주의, 또 하나 둘째는 반공. 거리주의, 반공 이게 이제 올드라이트의 기본적인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극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자유주의 운동에다가 사회주의적 운동을 갖다가 가미를 시킨 거거든. 왜 가미를 시키냐 하면 그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복지국가. 자유주의 지금 운동한다고 해서 복지국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거든. 없습니다. 그 사회주의 운동한다고 해서 복지국가를 초과하는 것도 없잖아.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자유운동과 선진국에서는 자유운동과 우익운동이 복지국가에서 수렴되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게 왜 복지국가에서 수렴이 되느냐 하면 자본주의가 지금 구조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말이야 생산자와 소비자가 무수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자 한 사람이라든지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자나 소비자가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너무 무수하기 때문에. 그래 이 독점 자본주의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독점체가 나타나잖아요. 몇 개 기업이 국가 사회에서 소비하는 상품을 다 생산해버려. 그럼 그 생산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당연히 영향을 주죠. 거기서 이제 반독점법이라는 게 나온 게거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측에서만 그런 독점적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노동 공급에서 일어난다고. 노동 공급이라는 게 뭐예요? 농민조합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는 게 공급 독점이잖아.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옛날 자유민주주의 단계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무수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독점체들 간에 싸우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게 레귤레이션이야. 조절이야. 그 국가가 들어와 가지고 양독점체가 독점을 못하도록 견제를 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갖다 조절을 하는 거야. 그 일환으로서 뭐가 들어오느냐? 복지국가 들어오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약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이제 강해지고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국가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뉴라이트 운동. 아하. 그런데 뉴라이트 운동을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라고, 뉴라이트를 극우라고 하면 지금 서구의 선진국은 전부 다 극우야.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쾌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극우라고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하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자기들이 대항할 수 없는 정도의 이론을 갖다가 자꾸 창출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게 들어온 거지. 예, 그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 네. 내가 살지. 저 사람 가만 놔두면 네. 내가 죽는다. 글쎄, 위기감, 그 공포감. 공포감, 열등감, 뭐 이런 거, 열패감, 이런 그렇지.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 뉴라이트를 극으로 모는 첫째 원인 중에 하나고. 둘째는 내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립을 하고 이렇게 건전하게 발전되어 온 것은 독립운동의 덕만은 아니다. 이거는 세계사적인 말이야. 아, 이성에 의해서 발전하는 거지. 독립운동을 하는 거는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을 갖다 좀 했던 게 불과하지. 그것하고 건국 48년 이후 그 건국 운동하고 근대화 운동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거. 그 지금 뭐냐면 독립운동 후손들이 말이야. 한국 지금 건국하고 근대화 해난 그걸 갖다 저가 다 먹으려고 헌법에 그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1919년에 대한민국이 말이야 건국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그 조선들이 말이야 다 지금 독점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목천에 있는 그 독립 뭡니까? 독립기념관. 그게 한때는요. 독립운동 그 후손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썩어 빠져버렸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바람을 이사고 뭐 몇 사람 넣으려고 하니까 저 뉴라이트들이 들어와서 저라고 한다. 그게 주거가 독점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 깨니까. 맞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크게 이야기하면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에 불과한 거야. 건국 이후에 말이야 국가 건설은 말이야 모든 국민이 협력해서 한 거야.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선생님 이 시간이 벌써 40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진행자로서 제 판단은 선생님을 이 스튜디오에 모신 게 참 행운이고 영광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이 이게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쉽게 얘기해 주신다. 그래서 메가톤급 설명이다. 저널리스틱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광화문 운동에 대한 자리매김도 그렇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도 독립운동은 국가 건설 이후 이 한국 사회의 발전은 이건 독립운동하고 또 다른 큰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한국 사회에 이런 말씀을 용기 있게 해주실 원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는 공부가 많이 돼서 이 방송을 제가 여러 번 볼 겁니다. 메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일단 오늘 선생님 대담을 짧게 마무리를 하나 해주시고 일단 이 얘기는 일단 일단락 짓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뭐 드릴 말씀 지금 다 드렸으니까 더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이거 얘기 말씀이 너무 싱거우십니다. 저기 비교적 마음속에 담고 이번에 첫 번째 대담 때 10분의 1도 못했다고 하신 것보다는 오늘은 조금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 그렇습니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대담하는 거가 정말 정광훈 TV, 너라 TV 이걸 넘어서 한국 사회 많은 분들이 듣고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도 조금 따뜻했지만 아직도 겨울인데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